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파트너 팩트체크 주희입니다. 요즘 경제 커뮤니티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런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베트남 경제가 흔들린다. 삼성이 베트남을 떠날 수도 있다. 세금 폭탄에 전력난까지 겹쳐서 한국 기업들이 대탈출 중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일수록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뭘까요? 맞습니다. 팩트체크입니다. 누군가가 던진 말 한마디가 순식간에 공포를 만들고 그 공포가 시장을 흔들고 그때 손이 매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베트남이 망한다 같은 감정적 결론이 아니라 베트남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가 무엇인지, 우리 기업들이 왜 공급망을 다시 짜는지,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베트남이 위험하다더라 라는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데이터와 구조로 판단하는 기준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베트남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쌀국수, 저렴한 물가, 여행지, 그리고 포스트 차이나라는 말. 한때 베트남은 전 세계 기업들이 몰려드는 제2의 중국처럼 여겨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인건비가 비교적 저렴했고, 둘째, 젊은 노동력이 많았고, 셋째, 외국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을 매우 적극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문제를 느끼던 시기였고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 확산되던 때였으니까요. 그 중심에 바로 삼성이 있었습니다. 삼성은 베트남에서 스마트폰을 포함한 핵심 생산기지를 운영했고 베트남 전체 수출에서 삼성 관련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이야기도 자주 언급되어 왔습니다. 한마디로 베트남 입장에서는 삼성은 큰 손이자 경제의 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큰 손을 유치할 때는 달콤한 약속을 하고 시간이 지나 의존도가 커지면 태도가 바뀌는 경우 신흥국에서 종종 나타나는 전형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베트남이 지금 딱 그 길로 들어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하나 나오죠. 바로 글로벌 최저 환세입니다. 말이 어렵지만 핵심은 이렇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든 일정 수준 이하로 법인세를 깎아주지 말자. 이런 취지로 각국이 최소 세율을 맞추려는 흐름이 생긴 겁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기업 유치를 위해 세금 거의 안 받다시피 했던 나라들이 갑자기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됐다는 거죠. 자, 여기서 투자자들이 꼭 봐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건 단순히 세금이 높다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세금 혜택을 준다는 조건으로 투자했는데 몇 년 지나서 이제부터는 다르게 할게 라고 바뀌면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 계획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 기업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기 시작합니다. 베트남 리스크, 정확히 말하면 정책 리스크입니다. 여러분, 기업은 이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년에 법이 바뀔지, 세금이 어떻게 될지, 인허가가 멈출지, 이게 불확실해지면 그 순간부터 기업들은 움직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매우 빠르게요.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겹칩니다. 바로 전력난, 즉 전기 공급 안정성 문제입니다. 공장을 돌리는데 가장 기본이 뭘까요? 전기입니다. 전기는 있으면 좋다가 아니라 없으면 끝입니다. 특히 반도체, 스마트폰, 정밀 제조처럼 라인이 멈추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산업은 전기 안정성 하나로 국가 매력도가 갈립니다. 폭염, 가뭄, 발전소 문제, 송전망 문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기업이 보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나? 이 질문에 확신이 없어지는 순간 기업은 대체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손실 규모, 숫자를 어디서 보셨든 그 숫자가 정확하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건 불안정이 반복되면 기업은 떠난다는 냉정한 원리입니다. 여기서 베트남이 겪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납니다. 성장이 빠를수록 인프라를 따라잡아야 하는데 전력망송, 배전발전 다각화 같은 기초 체력이 늦으면 성장은 모래성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을 떠난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표현을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기업은 보통 매일 당장 철수 같은 극단을 먼저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신규 투자 증설 속도를 조절하고
생산 물량을 다른 나라로 분산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는 방향으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구조를 바꿉니다. 이게 바로 탈출이 아니라 분산입니다. 그리고 이 분산이 시작되면 시장은 그 신호를 읽습니다. 여기서 베트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삼성이 나가면 수출이 흔들린다. 이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삼성뿐 아니라 협력업체, 물류, 서비스, 현지 중소기업 생태계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린다는 겁니다. 큰 공장이 멈추면 바로 옆에서 부품 납품하던 기업이 흔들리고 그 기업이 흔들리면 지역 경제가 얼어붙고 지역 경제가 얼어붙으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다시 기업이 떠납니다. 이게 경제의 도미노입니다. 여기서 또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죠. 베트남은 중국이 뒤에 있으니 괜찮다. 한국 기업 빠져도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건 단순히 돈이 들어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건이 붙습니다. 사업권, 운영권, 자원, 그리고 영향력. 국제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죠. 부채함정이라는 표현까지는 각자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건 큰 자본은 절대 공짜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프라 투자라는 명목으로 들어온 자금이 결국 국가 부채를 늘리고 그 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워질 때 정치 경제 주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는 여러 나라 사례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이 떠난 공백을 중국이 채워줄 거라 기대했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 기대와 다르다면 그건 베트남 경제에 이중 부담이 됩니다. 즉, 한국 기업이 빠지면서 실물 경제가 흔들리고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금융 주권 부담이 늘어나는 복합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신뢰입니다. 기업이 투자하는 이유는 오늘 돈을 벌기 위해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내년에도,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금 혜택이 바뀌고 전력 공급이 흔들리고 규제나 행정이 불투명해지고 인허가가 지연된다는 말이 돌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그 나라는 리스크가 됩니다. 신뢰는 유리장 같습니다. 한번 금이 가면 겉으로는 붙어 보이지만 흉터가 남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한번 불신을 겪은 나라에 다시 올인하기를 꺼립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냉정함입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디로 갈까요?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요즘 기업들은 대체지 한 곳을 찾지 않습니다. 분산합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동유럽, 미국, 각 나라가 갖는 장단점을 따져서 공급망을 여러 곳으로 쪼개는 겁니다. 여기서 인도가 자주 언급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수 시장이 크고 정부가 제조업 유치에 적극적이며 법과 제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도도 리스크가 없는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업은 늘 비교로 판단합니다. 베트남이 흔들릴 때 다른 나라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이면 그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투자자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베트남이 진짜 위험하냐 아니냐를 떠나 투자자는 항상 3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첫째, 내 투자 대상이 특정 국가에 얼마나 쏠려 있나? 기업이든 펀드든 특정 국가 매출 생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면 정책 한 번, 전력 한 번, 환율 한 번에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 공급망 다변화가 실제로 진행 중인가? 뉴스에서 다변화라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캐펙스 투자가 어디로 가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업의 발표, 투자 계획, 생산 거점 변화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환율 리스크를 감안했나? 신흥국 투자는 현지 통화 가치가 급락하면 기업이 잘 돼도 원화로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함정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단순히 베트남이 망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우방은 없다. 인프라 없는 성장은 모래성이다. 신뢰가 깨지면 자본은 떠난다. 투자자는 데이터와 분산으로 살아남아야 한다. 여러분, 위기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역사적으로도 설마 하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항상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정보의 속도와 해석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관과 글로벌 기업들은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움직입니다. 공식 발표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전력 공급, 세제 변화, 인허가 지연 같은 비공식 신호들을 종합해 조용히 방향을 틉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언제 움직일까요? 언론 헤드라인이 쏟아지고 커뮤니티가 불타오르고 이미 가격이 크게 흔들린 뒤에야 반응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두고도 누군가는 리스크를 줄이고 누군가는 손실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이번 베트남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이 공식적으로 베트남을 떠난다고 선언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 축소, 증설 중단, 생산 분산이라는 행동은 이미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기업은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답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 행동을 보고 판단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왜 하필 이 시점이냐입니다. 베트남의 전력난이나 행정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와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글로벌 경기 둔화와 자본의 선택 기준 변화 때문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웬만한 리스크도 참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경기가 둔화되면 기업과 자본은 가장 먼저 불확실한 곳부터 정리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공급망 재편은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베트남은 성장 스토리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리스크 대비 매력도가 낮아진 겁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미래를 선반영합니다.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는 이미 늦습니다. 가격은 그 전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베트남이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베트남에 대한 글로벌 자본의 태도가 바뀌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변화가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단기 소음으로 보기엔 리스크 요인이 너무 많이 겹쳐 있습니다. 세제 불확실성, 전력 인프라, 행정 리스크, 그리고 지정학적 변수까지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글로벌 기업들이 선택하는 전략은 언제나 같습니다. 한 나라에 올인하지 않는다. 이 전략은 기업만의 전략이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특정 국가, 특정 테마, 특정 성장 스토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점검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3년 전 동남아 성장 스토리가 한창일 때 베트남 관련 ETF와 펀드에 투자했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성장률, 인구 구조, 외국인 투자 증가율만 보고 장기적으로 무조건 우상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수익률을 보면 어떻습니까? 환율, 정책, 외국인 자금 이탈이 겹치며 생각보다 큰 변동성을 겪고 있습니다. 이건 베트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흥국 투자 전반에 적용되는 공통된 교훈입니다. 성장률 숫자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 성장률을 지탱하는 구조가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전기, 물류, 법치, 행정, 외교, 금융 시스템, 이 기본 체력이 약한 나라는 언제든지 위기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공포를 조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베트남이든 인도든 멕시코든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싸다, 성장한다라는 말 뒤에 무엇이 받쳐주고 있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베트남은 여전히 중요한 생산 거점이지만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기회의 땅으로 보기에는 리스크 요인이 분명히 커졌습니다. 둘째,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은 철수가 아니라 분산과 조정의 단계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가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중요한 신호입니다. 셋째, 개인 투자자는 뉴스 제목이 아니라 기업의 실제 행동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최악의 상황에서도 포트폴리오가 무너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위기는 늘 기회와 함께 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됩니다. 방관하는 사람에게 위기는 그저 재앙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그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여러분의 투자 방향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 리스크, 환율 리스크, 공급망 리스크,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점검해도 불필요한 손실의 상당 부분은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런 위기는 항상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보가 늦고 해석이 늦고 결단은 더 늦기 때문입니다. 대기업과 글로벌 자본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뒤에야 개인 투자자들은 뉴스를 접합니다. 그때쯤이면 이미 시장은 방향을 틀었고 가격에는 모든 악재가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공장이 돌아가잖아. 아직 경제 성장률은 플러스잖아.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바로 이 지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경제는 항상 무너진 뒤에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기 직전이 가장 안전해 보이는 착각의 구간을 거칩니다. 지금 베트남이 딱 그 상태입니다. 공장은 아직 돌아가고 있습니다. 언론에는 여전히 외국인 투자가 유지된다는 기사도 나옵니다. 베트남 정부는 성장률 수치를 들이밀며 문제 없다는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자본은 말이 아니라 발걸음으로 진실을 드러냅니다. 이미 빠져나간 자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공식 통계에 잡히기 전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먼저 이동합니다. 삼성의 공장 가동률 조정, 신규 증설 보류, 잼역사 물량 축소,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삼성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삼성이 움직이면 그 뒤에는 수백 개의 협력사, 수천 개의 하청기업, 수만 개의 일자리가 함께 흔들립니다. 베트남 경제가 위험해지는 이유는 삼성이 빠져나가서가 아닙니다. 삼성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베트남 말고 대안은 어디인가요? 인도도 위험하지 않나요? 동남아 전체가 문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완전히 안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안전하냐, 위험하냐가 아니라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느냐입니다. 인도는 느립니다. 행정도 복잡하고 인프라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규칙이 바뀌기 전에 신호를 줍니다. 계약을 뒤집을 때도 시간을 두고 조정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기업이 버틸 수 있는 나라와 떠날 수밖에 없는 나라를 가릅니다. 베트남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위험 그 자체가 아니라 위험이 갑자기 튀어나온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괜찮다던 규제가 내일은 불법이 되고 어제는 혜택이던 제도가 오늘은 세금 폭탄이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누가 장기 투자를 하겠습니까? 누가 수십조 원을 묻어두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닙니다. 신뢰의 붕괴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통계는 의미가 없고 성장률은 숫자 노름에 불과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전기가 잠깐 끊기는 문제도 기업에게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됩니다. 여기서 다시 개인 투자자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베트남 ETF, 동남아 펀드, 신흥국 채권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반등하면 빠지면 들지. 하지만 시장은 기다려주는 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항상 준비된 사람에게만 출구를 열어줍니다. 과거를 떠올려 보십시오. IMF 직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도 노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이번엔 다를 거야. 결과는 어땠습니까? 버틴 사람이 이긴 게 아니라 먼저 줄인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베트남을 둘러싼 상황도 그 흐름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부조의 문제, 신뢰의 문제, 정책의 일관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공포도 아니고 희망회로도 아닙니다. 점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투자한 기업이 어느 나라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매출과 생산을 하고 있는지, 그 나라의 전기, 환율, 정책, 외교 리스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차분히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베트남의 위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다만 아직 모두가 체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모두가 아직 괜찮다고 말할 때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리해야 할 현실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이미 선택한 것을 부정하는 정보를 거부합니다. 특히 돈이 걸린 문제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큰 변화는 항상 다수의 불신 속에서 시작됩니다. 베트남 경제가 흔들린다는 이야기도 처음에는 음모론처럼 들렸습니다.
설마 그 정도겠어? 삼성이 쉽게 나가겠어? 언론이 과장하는 거겠지.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의심받을 때 움직이고 확신이 생겼을 때 이미 늦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베트남이 당장 무너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경제는 서서히 나빠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버티다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그 임계점을 넘게 만드는 촉매가 바로 신뢰 상실입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수익률 하락이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규칙이 바뀌는 속도를 아무도 설명해 주지 못하는 상태. 이게 바로 자본이 떠나는 신호입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일처럼 보입니다. 세금 조정, 전력 부족, 환경 규제 강화, 부정부패 척결.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한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일 때 이건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기업은 이런 상황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다음 선택지를 준비합니다. 삼성이 베트남을 상대로 공식적으로 전면 철수를 선언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숫자와 리스크로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진짜 신호는 기자회견이 아니라 투자 계획서의 변경, 증설 일정의 삭제, 공급망 재배치입니다. 이건 언론에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은 이 신호를 먼저 읽습니다. 여기서 다시 개인 투자자의 위치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는 기업처럼 공장을 옮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출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개인 투자자가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선제 대응입니다. 모두 팔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포에 휩쓸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은 몰라도 되는 시기가 아니라 확인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베트남 비중이 높은 기업, 동남아 매출 의존도가 큰 기업, 환율 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가진 기업이라면 한 번쯤은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점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모르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불편한 정보만 피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경제는 감정을 배려해주지 않습니다. 시장은 우리의 기대를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구조와 흐름만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베트남을 바라보는 가장 건강한 태도는 비난도 옹호도 아닌 거리두기입니다. 한 발자 떨어져서 숫자를 보고 자본의 이동을 보고 정책의 방향을 보는 것. 그게 바로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베트남의 사례는 특정 국가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 신흥국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경고입니다. 성장만 보고 들어갔다면 이제는 구조를 봐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이미 다른 나라들에서도 조용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생각이 한 단계 올라왔다는 증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터진 뒤에야 움직입니다. 뉴스가 확정적인 단어를 쓰기 시작하고 주변에서 손실 이야기가 들려올 때 그제야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선택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시점은 아직 논쟁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의견이 갈리고 확신이 없는 지금 같은 때 말입니다. 지금 베트남을 둘러싼 상황이 바로 그런 구간입니다. 아직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기엔 이르고 그렇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기엔 너무 많은 신호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유지하는 것입니다. 투자는 행동보다 반치가 더 큰 결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예언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내가 왜 이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이 나라에 왜 노출돼 있는지, 그리고 만약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없다면 그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자주 하는 착각 중 하나는 대기업이 있으니 괜찮다는 믿음입니다. 삼성이 있으면 안전하다. 외기업이 철수하지 않으니 아직은 버틸 수 있다. 이런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뉴스로 알려질 때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실행됩니다. 개인이 그 사실을 체감하는 순간은 대부분 너무 늦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성이 나가느냐 마느냐를 볼 게 아니라 삼성이 더 이상 밀리지 않는 이유를 봐야 합니다. 밀리지 않는다는 건 가장 정중한 경고입니다. 지금 글로벌 자본의 움직임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불확실한 곳에서는 확장을 멈추고 유지 혹은 이동을 선택합니다. 이건 공포가 아니라 합리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늘릴 시기가 아니라 내 포지션을 한 번 더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베트남이든 동남아든 어떤 나라든 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산의 구조를 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점검은 누군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유튜버도, 증권사도, 전문가도 결국은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결정의 책임은 언제나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이 글의 목적은 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팔라고 소리치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생각 없이 믿지 말자는 것. 성장은 숫자로 보이지만 붕괴는 구조로 시작됩니다. 숫자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는 이미 구조는 끝난 뒤입니다. 베트남의 사례는 그 구조가 흔들릴 때 어떤 신호들이 나타나는지를 아주 교과서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며 우리는 남의 나라를 비웃을 게 아니라 우리 자산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과연 안전한지 아니면 아직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지 이 질문을 지금 던질 수 있다면 이미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냉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특정 국가의 실패 사례가 아닙니다. 이건 자본이 불안정한 환경을 어떻게 떠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자본은 감정이 없습니다. 공정도 없고 의리도 없습니다. 오직 조건만 봅니다. 그 조건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기 시작하면 자본은 먼저 속도를 늦추고 그 다음 방향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아직 철수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말하지만 자본의 세계에서 철수는 항상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전에 이미 확장 중단, 투자 연기, 물량 분산, 계약 재검토 이 모든 신호가 먼저 나옵니다. 지금 베트남은 그 신호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아주 위험한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두고 과장이다, 공포 마케팅이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설마라는 단어입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가겠어? 설마 대기업이 그냥 나가겠어? 설마 나라가 흔들리겠어? 이 설마들이 모여 항상 가장 큰 손실을 만듭니다. 역사는 늘 같은 방식으로 반복됩니다. 다만 반복될 때마다 사람들은 이번엔 다르다고 말합니다. 지금 베트남을 둘러싼 분위기도 그때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직 성장률이 남아있고 정부는 문제없다고 말하고 언론은 희망적인 전망을 섞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전기가 불안정하고 규제가 예측 불가능해지고 투자 결정이 멈추고 있습니다. 이 괴리가 커질수록 위기는 조용히 깊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군가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읽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성장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성장의 엔진은 지금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엔진이 멈췄을 때 대체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없는 시장은 언제든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지금 그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있습니다. 이건 공포가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경고는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경고는 그냥 소음으로 들립니다. 이 영상과 이 글이 소음으로 끝날지 아니면 생각의 전환점이 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이야기는 베트남을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자산,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후는 누군가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투자 행동은 매수가 아니라 점검입니다. 확인하고 의심하고 비중을 살피고 리스크를 나누는 것. 이 단순한 행동들이 미래의 큰 손실을 막아줍니다. 베트남의 사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구조를 가진 나라들에서 같은 신호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한 번 배운 사람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하면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성장은 믿음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해야 한다. 투자는 희망이 아니라 조건으로 해야 한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이번 이야기는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착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당장 다 빼야 하나요? 이미 늦은 거 아닌가요? 이제 와서 뭘 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투자에서 가장 늦은 순간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때입니다. 지금처럼 문제를 인식하고 구조를 들여다보고 내 자산의 위치를 점검하는 순간부터 이미 대응은 시작된 겁니다. 위기는 한순간에 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의도적으로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보고 싶지 않거든요. 인정하기 싫거든요. 그래도 괜찮겠지. 이번엔 다를 거야. 아직은 버틸 수 있어. 이 말들이 사람을 안심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한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지금 베트남을 바라보는 시선도 정확히 이 지점에 와 있습니다. 아직 공장이 완전히 철수한 건 아니니까, 아직 뉴스에 대서특필은 안 나왔으니까, 아직 숫자는 버티고 있으니까. 하지만 투자에서 중요한 건 아직이 아니라 앞으로입니다. 앞으로도 이 환경이 유지될 수 있는가? 앞으로도 정책이 예측 가능한가? 앞으로도 인프라가 감당 가능한가? 이 질문에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 시장은 이미 위험 자산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태도는 공포도 아니고 낙관도 아닙니다. 거리두기입니다. 감정적으로 너무 가까이 붙지 않고 냉정하게 한 발 떨어져서 숫자와 구조를 바라보는 것. 이게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히 노후 자금, 퇴직금, 생활 자금이 걸린 투자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돈들은 한 번 더 버텨보자로 시험해 볼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한번 크게 흔들리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아니라 인생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수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얼마 벌 수 있다, 어디가 뜬다, 언제 반등한다, 이런 말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잃지 않는 구조에 서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베트남이든 어느 신흥국이든 문제는 국가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정책이 자주 바뀌는 구조, 권력이 불안정한 구조, 법과 행정이 일관되지 않은 구조, 외국 자본에 의존하는 구조. 이 구조 위에 올라탄 성장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손해를 보는 사람은 정보가 가장 늦은 사람입니다. 기관은 먼저 빠집니다. 외기업은 먼저 분산합니다. 자본은 이미 다음 자리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남는 건 뉴스를 믿고 말을 믿고 분위기를 믿었던 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고 계신 분들은 최소한 그 대열에 서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이제 남은 절반은 행동입니다. 크게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당장 매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확인하십시오. 내 자산이 어디에, 얼마나, 왜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지금도 유효한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선택지가 자연스럽게 정리될 겁니다. 베트남의 사례는 결국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진실을 다시 보여줍니다. 성장은 공짜가 아니라 신뢰는 숫자보다 먼저 무너진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사람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의 미래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종종 위기가 터지고 나서야 왜 그때 알아보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대부분의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책이 흔들리고 인프라가 무너지고 신뢰가 금이 가는 순간들 말입니다. 다만 그 신호들이 불편했을 뿐이죠. 보고 싶지 않았고 애써 외면했고 설마라는 말로 덮어두었습니다. 오늘 베트남 이야기가 유독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다면 그건 이 이야기가 틀려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싶지 않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사람은 왜 먼저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장 무언가를 바꾸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장은 선택이지만 리스크 관리는 필수라는 것. 그리고 신뢰가 무너진 시장에서는 수익보다 생존이 먼저라는 것. 이 기준 하나만 지켜도 여러분의 자산은 적어도 이유 없이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공포를 키우는 영상이 아니라 판단력을 키우는 영상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그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의심하고 확인하십시오. 그것만이 이 혼란스러운 경제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팩트체크주의,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 파트너 팩트체크주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공개된 자료와 일반적인 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해석이며 실제 투자 판단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국가기업 관련 이슈는 정책, 환율, 국제 정세에 따라 빠르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 전에는 기업 공시, 운용 보고서, 리스크 요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